자, 일단 장이 박살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어제 지수의 흐름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돌파 나오는 거 볼 때까지는 당분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확실치 않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0.91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오늘 외인 심지어 순매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1.21%. 지수가 빠지는 그 양에 대비해서 대략 곱하기 5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오늘 1.21% 빠졌으니까 여러분들 개별 종목이 하나당 한 3에서 5% 정도 빠졌다? 그렇지 않나요? 예, 오늘 대략 아마 그 정도씩들 빠졌을 겁니다. 조금 적게 빠지신 분들은 1%, 2%, 3%, 예, 좀 많이 빠지신 분들은 5%, 6%, 7% 이 정도 빠졌을 거예요. 개별 종목이 그랬다는 거니까 거의 전체 종목이 다 그렇게 내리는 거죠. 반평균 수학 성적이 70점이다. 그럼 누군가는 90점이고 누군가는 50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이 또 있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상한가가 나오거든요. 퓨전데이터, GV,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상한가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평균이 이제 저 정도 내렸다는 거니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다 내려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만 망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망했다. 예, 그런 상황인 거죠. 전저점이라고 하면 650선 정도 됩니다. 저 정도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아직까지 있어요. 지금 666선이에요. 조금 기분 나쁜 숫자죠. 666선이라는 그겁니다. 내일 시장은 살짝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어요. 예, 흐름상 한 번 더 내릴 수도 있고, 지금은 매일매일 내리네, 뭐 죽겠네, 힘드네, 뭐 그런 거를 단기적으로는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요 720선 넘어올 때까지는 이 하락장이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진행될 거예요. 저 앞에서 보자면 요때도 마찬가지였을 거거든요. 예, 요거 돌파하기 전까지는 하락장이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거 돌파 나오고 나서부터 반짝 불장 왔었던 거거든요. 예, 요 앞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이 하락장 라인을 돌파할 때까지는 계속 하락장이었을 거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거 뭐 단기적인 흐름 말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요런 구간들, 요 라인 돌파할 때까지는 내려가다가 여기 부딪히고 하면서 여기 돌파 나오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상승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하락의 흐름이 끝나야 상승이 시작이 되는 거고, 상승의 흐름이 끝나야 하락이 시작이 되는 거고, 계속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은 하락하고 있다. 단순하게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장세에서는 비중을 최대한 축소를 하고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이미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냥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언제 갑자기 급반등 나올지 모르고 현재 주가가 거의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자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겁니다. 만약에 자르려면 여기서 잘라야죠. 아니면 여기서 잘라야죠. 뒤늦게 여기서 자른다? 여러분이 자르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아마 거의 최저점일 겁니다. 이 앞에서도 볼까요? 이 앞에서도 제일 많이 자르고 싶었을 때가 아마 요때일 거예요. 요때가 제일 많이 자르고 싶었을 거고, 요게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나는 직후, 요 라인부터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10월달 기술적 반등 주고 조정 다시 한번 했다가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한 달에서 2달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내줬었죠. 그래서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코스닥 421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 코스피는 매수가 있었지만 선물에서 또 5,300억을 또 팔아놨어요. 거의 뭐 옵션 만기일도 아닌데 5천억 정도면 적은 수는 아닙니다. 뭐 한 8천억에서 9천억 나와야 좀 많긴 한 건데 5천억도 꽤 큰 거죠. 매도세가 꽤 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차트를 이제 지수 차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인이 들어온 구간만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기관이 들어온 자리만 한번 찍어볼게요. 자, 빨간 라인 중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구간만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는 뭐 하나씩 있으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요렇게 몇 군데가 집히죠?
요런 라인을 그대로 주가의 흐름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여기가 거의 최저점이죠. 여기서 기술적 반등하는 구간을 기관이 만들어냈어요. 자,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는 흐름을 결국에는 방향을 위로 돌린 게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각종 눌림목마다 요거죠. 각종 눌림목마다 결국 매수해서 들어오는 거, 여기도 기관이죠. 여기도 기관입니다. 결국 기관이나 이제 외인 둘 중에 하나가 매수를 해야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 기관의 순 매수가 발생되지는 않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런다면 매수가 일어났었던 구간들을 한번 찍어보자면, 저점, 이제 거기가 거의 저점이라서 거기서부터 이제 올라간 흐름을 기관이 만들어냈다라고 했지만, 전저점이었었던 구간 세 군데, 요 라인 모두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합니다. 요 앞에서 1차 반등, 2차 반등, 요번에 3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법한 자리입니다. 외국인이 보기에 우리나라의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이랑은 싸우고 있지,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간에서 우린 수출주도형 나라기 때문에 중국과도 이슈가 있고 미국과도 이슈가 있고, 그 중에서 중립외교를 펼쳐야 되는데 아슬아슬 줄타기를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남한과 북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안 디스카운트죠. 우리는 사실상 섬이잖아요. 북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륙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 유통이나 물류가 이제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가지고 725선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턱걸이 딱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려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이번에 상승 추세로 한번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아래쪽을 깨지기 직전이거든요. 추세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선을 위에 아래 이렇게 그려놓고 위쪽으로 다가올수록 돌파를 노려보는 것이고, 만약에 위쪽으로 다가와요. 근데 돌파를 못해요. 그럼 여기서 잘고 나와야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을 줄이고, 혹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신규로 매수했다 그러면 최대한 아래쪽에 붙어가지고 아래쪽 깨질 때 여기서 손절,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양쪽. 그러니까 이 추세 라인이라는 건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이 위든 아래든, 그걸 결정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가 그 자리예요. 650선에 최대한 붙으면은 거기에서 지수 반등을 노리고, 여기서 만약에 지수 반등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수 반등의 폭이 9%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대략 한 4에서 5 정도 곱하면 된다 그랬죠?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50% 상승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수 편차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그 폭이, 여기서부터 올라간 것만 9%고요. 얘가 만약에 전고점까지 다시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대략 한 17%, 요거 20% 잡는다고 치고, 아까 5 곱하라고 그랬죠. 거의 대다수의 종목이 100%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력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폭으로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또 올라간다면 그게 가능하지만, 내려간다라고 하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600선까지. 그러면 어떤 리스크가 생기느냐, 대략 여기까지가 한 마이너스 10% 정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들 마이너스 50% 더 내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650선이 깨지게 되면 비중을 확 줄이셔야 됩니다. 오늘도 VIP반 분들한테 현금 비중을 여쭤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다수의 분들이 30%에서 최대 90%까지 현금을 확보하고 계셨고, 현금을 한 10%, 5% 아니면 저는 현금 없어요 라는 답변을 기대했는데, 이제 몇 번 하락장 겪어보시더니 많이 스마트해지셨어요. 현금을 꽤나 많이 확보해 놓으셔서 무리가 없습니다. 최대한 650선에서 지수 반등을 할 때 막 불장 올 거예요.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호재라고 할 만한 거는 뭐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어차피 트럼프 내년 대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네거티브한 흐름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갑자기 이제 북한이랑 안 좋아져가지고 북한이 미사일 뿅 쏜다? 그러면 이 외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이 됩니다. 결국 북한이랑 합의를 보면서 종전선언까지 간다. 그러면 남북 경협이 풀리게 될 수가 있고, 금강산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그리고 여행 상품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항구라든가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불장 오겠죠.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을 끌어올린 것이 1960년, 70년 새마을 운동 때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우리를 올린 것은 토목, 건축,
IT 인프라 구축하는 이런 사업들, 그걸로 이만큼 경제가 성장했던 건데, 그때 이제 조선이라든가 아니면 조선 또 뭐 있죠? 조선이랑 1차 산업들, 뭐 지금이야 뭐 서비스 업종, 뭐 2차 3차 산업들이 많지만, 그런 산업들이 다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발전을 이뤄내겠죠. 그쪽 가가지고 이제 뭐 외화로 벌어들이지 않더라도 그쪽에서 뭐 광물을 받아온다든가 아니면 뭐 노동력을 받아온다든가, 개성공단이 그 모델이었잖아요. 서독과 동독의 통일 사례를 놓고 봐도 서독과 동독의 그 경제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동독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서독과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을 계속 키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흡수합병하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통일을 하게 되면 치안 문제부터 걸리고, 뭐 또 예전 이제 80년대로 돌아가서 이제 다시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제 수준을 이제 맞춰 놓고서 이제 통일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꽤 오래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10년에서 20년 정도 일단은 개방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거니까. 그래서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들 지금 뭐 기대감에 오른 것은 뭐 개성공단이니 뭐 금강산이 이런 것 때문에 올랐지만, 만약에 본격적으로 경협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 건설, 토모, 그리고 통신, 요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왜냐면 북한 전역에다가 통신망도 깔아야 되고, 우리 이제 랜을 쓰고 기가비트 랜을 쓰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다 깔아야 되고, 5G 거기도 깔아야죠. 우리나라는 못 깔았는데 북한도 깔아야죠. 그리고 전기, 한국전력도 지금 주가가 완전히 폭락해 있는 상태지만 결국 북한이랑 잘 되게 된다면 그거 가가지고 다 다시 깔아야 되잖아요. 한국전력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죠? 그거 한번 볼까요? 아니, 제일 좋았을 때. 한국전력이 제일 좋았을 때가 예전에 2016년? 요때가 지금 제일 좋았고요. 예전에를 보면 2006년 요때가 좀 좋았습니다. 그 이전에도 본격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던 자리는 1998년? 자, 1998년 응답하라 기억하시죠? 그때 언제예요? PC방 생길 때. 그러니까 가장 통신망 활발하게 깔던 그 시기죠. 2006년 때도 그랬고요. 2016년 때도 그랬고. 그러고 나서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다시 왔는데, 얘도 이제 거의 다, 잠깐만요. 한국전력은 KT를 아니고, KT가 아니고, KT를 봐야지, KT. 네, KT는 망 깔았을 때, 그때가 이제 제일 흥했던 시기죠. 90 언제죠? 98년. 여기입니다, 여기. 망 깔았을 때, PC방. 그때.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건데,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 북한에다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북한 연결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발전소, 그렇죠. 발전소도 필요하겠네요. 원전. 이제 우리가 탈원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재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발전들. 북한도 강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이제 수력 발전도 해놓고 화력 발전도 해놓고 여러 가지, 그것도 괜찮겠네요. 이게 생각의 차이예요. 제가 이제 저보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정치 얘기가 이제 자주 나오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누구 책임으로 돌리면은 왠지 기분도 좋고, 아이, 정치인 누가 잘못했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글쎄,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볼까? 이거 패스. 다음에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지금 지수가 많이 내려서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아까 장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어본 사람은 결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올 것을 압니다. 여름이 뭐 예전에 제가 이라크 파병 신청을 하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라크가 41도라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덥다, 더워서 못 가겠다, 그러고서 신청을 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가 40도가 이제 넘었죠. 그때 이제 제가 무섭다고 얘기했었던 그 온도가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리고 겨울도 한파가, 이제 가을이라는 게 거의 없죠. 바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코트 좀 입어보려고 했더니 바로 이제 파카 꺼내고서, 그리고
요새는 그 반점퍼 그것도 아니고 롱점퍼가 또 유행했었죠. 작년에 너무 추워가지고. 예, 그렇게 여름과 겨울이 극렬하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결국에는 봄이 온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더우니까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면 아 내가 적도에서 태어났나 보다. 그냥 내가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더워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노가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공포심. 한겨울에 또 태어난 애라면은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마침 그 주에 태어나는 그 주에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지금 막 그 집이 냉골이에요. 막 영하 10도예요. 바깥에가 영하 20도라서 지금 우리 집이 영하 10도예요. 아 실내는 영하 10도는 좀 그런가? 영하 5도라고 하죠. 네, 집이 영하 5도. 막 얼어 죽을 것 같다. 여긴 알라스카인가? 여기가 남극인가 북극인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추워지고 내일도 추워지고 모레도 추워지고 예, 이러다 내가 얼어 죽겠구나. 모르죠. 그거를 봄이 온다라는 그 사실을. 그걸 최소한 주식 거래를 한 3년만 해보셨어도 이 흐름의 맥락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제일 재수없는 분들이 요때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2018년 1월 30일 요때 시작한 사람, 최고점에 시작한 거. 이거 어쩔 수 없죠. 불쌍한 거지. 그 흐름을 몰라요. 왜? 지난 1년 반 가까이 거의 그쵸. 2018년은 그냥 다 내렸고요. 2019년도 그냥 쭉 내렸잖아요. 계속 내리기만 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내려온 게 지금 지수가 30% 내려가거든요. 지수가 30%라는 얘기는 아까 이제 제가 4 곱하라고 그랬죠. 4에서 5. 그러면 뭐 개별 종목은 마이너스 150%를 겪었다는 건데 그냥 사는 족족 하한가씩 한 번씩 다 맞은 거예요. 뭐만 사면은 그냥 하한가 맞고 뭐만 사면 하한가 맞고 뭐만 사면 하한가 맞고 이거 팔고 저거 사고 이거 팔고 저거 사고 하면 하한가 맞는 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한가 맞아서 팔고 딴 거 사는데 걔가 내일 하한가를 맞더라. 그런 일을 겪은 겁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